지난주죠. 대전 용산동의 현대아울렛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기업이 대전에 처음 선보이는 이른바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오는 9월에는 유성의 골든아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10만여 제곱미터, 3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서는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단 대전 진출, 반기는 시민들도 물론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전경실련에서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남서울대 원종문 국제유통학과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 토론에 앞서서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현대 아울렛 가운데 세 번째 규모로 인천 송도 아울렛과 비슷합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과학과 문화,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좋은 복합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골목 상권의 피해 우려입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해서 관련 자치구와 해당 유통업체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생색내기가 아닌 실행력 담보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진짜 힘들고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용산동에 들어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되면서 지금은 2주간 폐쇄가 됐습니다. 관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찰 정도였고요. 식당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먼저 그 대전 지역 유통업계들의 진출 현황, 이 부분은 양 박사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우선 대전의 대형 소매 유통업체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백화점 5개, 대형마트 이제 28개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250개 이상의 이제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중부권에서 이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8월에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신세계가 이제 입점이 예정돼 있고요. 규모는 이제 지상 43층, 지하 5층으로 건립이 예정돼 있어서 대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층수 얘기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6천억 원이 넘죠. 6,800억인가요? 예. 규모가 기존에 이제 대전에 물론 빅3라고 유통업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규모가 근데 기존 업체들을 압도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앞에서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28개 업체의 연면적이죠. 연면적으로 볼 때 한 32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전부 합쳤을 경우에. 그런데 사이언스 컴플렉스 하나가 28만 제곱미터고요. 28만 제곱미터. 예, 그렇죠. 거의 기존의 전체하고 맞먹는 수준이죠. 그다음에 현대 아울렛이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골든아이가 약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새로 생기거나 지금 오픈 예정인 3개 업체의 면적이 기존의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들 총 면적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배면 저희가 보도상으로도 많이 접했지만 대전의 유통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럼 무리한 전망은 아니었던 셈이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보니까 기존의 상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네.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기존 유통업체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전에 기존에 유통 3사가 있었습니다. 빅3라고 불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있고요. 롯데 대전점, 백화점 세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걱정이 어떻게 보면 더 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빼는 셈인데 원 교수님 일단 뭐 이분들은 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를 보면 좀 어떨까요? 이와 같이 이제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복합 쇼핑몰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도심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쇼핑몰들과의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절대적으로 규모가 얼마만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유통산업 또는 유통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2009년에 그 부산의 센텀 지역에 그 신세계 백화점이 센텀시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들어갔죠. 그때 연면적이 한 30만 제곱미터였고요. 매장 면적이 한 12만 정도 됐는데요. 그때 유통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이라는 도시에 실질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그 정도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제 타겟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 그다음에 러시아 선원들, 굉장히 다양한 국제적인 시장 규모를 예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대전시에서 이렇게 새롭게 개설된 쇼핑몰들의 규모가 우리 대전시의 시장 잠재력에 합당한 적정한 규모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출점돼 있다 온다면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쇼핑몰들, 기존의 쇼핑몰들, 그다음에 도심 상점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현대 관계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타겟이 대전 시민은 물론 타겟이고요. 대전 시민만이 타겟이 아니다. 가까운 충북도 있고요. 뭐 전북권, 심지어 경북권까지도 자기들은 이제 주요 고객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요만한 규모의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표가 어떻게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이제 서울의 인근에 있는 많은 큰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쇼핑몰들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많은 쇼핑몰이 서울에 입지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권이죠. 고객들이 서울에 있는 그런 쇼핑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수원도 뭐 대전시 못지않은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대전이란 지역은 이제 도시의 중심에 부산, 서울, 수도권하고 중간지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쟁을 피해서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입점을 했지만은 향후에 인근에 많은 그런 쇼핑몰들, 아울렛들이 새로 개발이 되어진다 한다면은 결국에는 상권의 영향력이 대전으로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시점이 되어지면은 과다 출점되어져 있는 이런 쇼핑몰들이 이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쇼핑 공간이라는 것은요,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입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소형 쇼핑몰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쇼핑몰을 없애고 본인 그 새로운 쇼핑몰들이 이제 상권을 지배한다는 그런 새로운 또 다른 전략적 접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잠시 얘기 나눠가고 있지만 기존의 대형 백화점들 장사가 좀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걱정은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과 공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주위에 이제 기존 상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기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대형 매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은 뭐 타격이 있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그 타격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올 것인가가 제일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 대형 아울렛 매장에 들어서 있는 인근 주변의 어떤 그런 상점가들은 일단 뭐 어떤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료에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이제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에 뭐냐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외부로 나와서 쇼핑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 지역이 혜택을 입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 잠깐 나왔지만 이제 대전 지역 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어떤 그런 인입 효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이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극대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원도심에 있는 상권들,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도심에 있는 상권은 더 위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상가들은 이제 어떤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좀 겪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뭐 당연히 매출이 줄고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뭐 문호를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까요? 대전시도 유치를 했는데 대전시 전체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득일까 실일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그 한 회사가 올해 한 200개의 매장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아울렛 매장들이 이제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의 전체적인 유통 체인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부는 없어지고 또 일부는 이제 등장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울렛 매장의 어떤 독특함을 살려주고 그 지역의 어떤 명소가 되거나 랜드마크적인 어떤 성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양 박사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자치단체에게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네네. 이론적으로 좀 이게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일자리 증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는 중요하죠. 예, 예. 또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신규 고용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만 새로운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 이거와의 경쟁이 밀린 일부 사업체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종사했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효과는 이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없어질 일자리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제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도 좀 혼재되어 있는데 다만 일자리 증가에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쪽이 더 우세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일자리 외에 네네. 저희가 어떤 이 경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이제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흔히 이제 집객 효과라고 하잖아요. 집객 효과요. 예. 대형 이제 아울렛이 들어오면은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주변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이 이제 따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확장을 하게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이제 대전 아울렛을 오면서 이제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의 이제 관광지나 어떤 그런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렛 입점이 어떤 관광 사업 등 다른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해줄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다른 좀 생각을 좀 갖는데요. 네, 네. 이제 집객을 통해서 이제 주변 상권이 일정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복합 쇼핑몰들의 형태는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일명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쇼핑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창출되는 일자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그 실업률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이것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고스란히 또 넘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외부의 어떤 그 쇼핑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그 여주에서 확인을 했듯이 당시에 여주에 처음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죠. 근데 지금 곳곳에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지금 거의 뭐 썰렁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모든 쇼핑객들이 집중됨으로써 이쪽으로 어떤 경제적 그 부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지역 자금 자체가 대기업을 통해서 외지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돈이 서울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예. 저는 저기 이 원장님 말에 예. 거의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 매장이 들어오거나 어떤 복합 쇼핑몰이 몰려오면은 이제 이것이 대전에만 있다 그랬을 때는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떤 관광 산업의 어떤 하나의 일조를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복합 단지라든지 아울렛 매장들이 지금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기에 어떤 독특한 아이템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야 우리 대전에 가서 한번 쇼핑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움직이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신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곳이 우리 과거에 엑스포를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실질적으로 제일 본다면 노른자땅. 대전에서 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기에 유입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지금 리빌드해 갖고서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관광지 이런 것들을 지금 헐어서 이제 소비 어떤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서부터 다 안에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은 오히려 이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변 상권은 더 쇠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예.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쇼핑 공간이 생기면 기존의 쇼핑 공간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대체했을 때 그게 그걸 우리가 합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기대한다 한다면 그것은 외부에서의 유입된 소비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많은 공간 속에서 쇼핑 공간이 만들어져서 외부의 잠재적인 소비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쇼핑 공간이 새로운 쇼핑 공간이 만들어지면 대체되듯이 새로운 쇼핑 공간이 새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유입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은 그 우리가 대형마트, 그러니까 10년 전 뭐 그때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 주었던 타격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80~90%가 다 직영 매장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비액이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은 이런 아울렛이라든지 복합 쇼핑몰이라는 건 상당 임대 매장이잖아요. 우리 이제 소상인들이 얼마만큼 거기 참여하느냐.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 새로운 쇼핑 공간이 플랫폼이라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새로운 쇼핑 공간 또는 쇼핑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한다면 참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이제 임대료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업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업 공간 그 부동산의 임대료는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문제, 그 다음에 임대료와 연관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상업 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의 문제, 고용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런 쇼핑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소매업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체 합을 보면 순합으로 보면은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지금 있겠습니다. 세 분이 다 암울한 전망을 주셨습니다. 양 박사님, 예. 대전시 입장을 좀 대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로운 싸움 3대1로 한번 반론해 주시죠. 예. 예, 우선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기존 대형마트랑 약간 좀 업태가 틀립니다. 예전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생필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동네 슈퍼마켓 이런 전통시장과 이제 직접적인 이제 대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형 아울렛과 대형마트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형 아울렛 갈 때는 어떤 놀이공원 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형 아울렛이 기존 상권을 좀 미치는 타격은 뭐 대형 마트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양 박사님 편을 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대아울렛 같은 대규모 복합 쇼핑몰, 놀이시설이면서 문화시설이죠. 들어오면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산동에서는 현대아울렛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이 많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라고 하면 좀 그럴 텐데 그런 효과는 분명 당연히 있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고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쪽은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면 이제 아울렛 매장하고 이제 전통 골목 상권을 이제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복합 쇼핑몰이 있는 상업 지역의 인근에 일단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라면 그 인구 유입의 효과에 따르는 어떤 집가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또 인구가 늘어나서 그 안에서 머물기도 하지만 또 바깥에서 쇼핑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 행위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네. 있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제 대형 마트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생필품을 위주로 돌아가지만 이제 아울렛 매장은 물건을 싸게 사고 또 의류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갖고 싶은 어떤 명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한다라는 어떤 소비 욕구를 이제 채울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타겟이 반면에 다르죠. 예,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전통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대형 뭐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비 위축이 결국에 이제 소비 위축이 된 그 파이만큼 이제 대형 아울렛 매장이나 복합 쇼핑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한 이제 아파트 지역에 사는 이제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이 생기게 되면 휴일날 아침에 들어가면 사실 저녁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죠. 보고 어떤 관람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거주 공간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주 공간과 머무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거기에 인발부돼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좀 논의를 좁혀보겠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뭐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하죠.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매출이 주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도 뭐 발생한다고 하던데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타겟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치품, 뭐 이른바 해외 고가품, 명품 같은 걸 주로 소비를 하는 분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소매업이지만 타겟이 다르다. 그래서 영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기 때문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 충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냐. 네. 기존의 어쨌든 지역 중소상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대형 어떤 쇼핑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규모의 이런 그 쇼핑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기존의 대형 상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누군가는 경쟁에서 지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상권 자체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또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뉴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상권과 충돌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중소상권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 1996년도에 시장이 개방되어지고 우리 새로운 신유통 업태로서 자리 잡은 것이 대형 마트 아닙니까? 네. 대형 마트가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지역마다 있는 전통 시장들이었고요. 그 10년 이후에 이제 그 대형 마트의 확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기업들이 새로운 업태를 만들어 가지고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 SSM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의 골목 상권에 타격을 줬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온라인이라는 비즈니스하고요.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울렛하고 복합 쇼핑몰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라든 전통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금 도심에 있는 상점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상품군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명품의 패션 의류라고 생각해 보면 명품군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낸 국내 제조기업 유명 브랜드들이 있지 뭐 않겠습니까? 스파 브랜드 뭐 이런 것도 많죠. 있을 수 있죠. 예, 예. 이것은 같은 카테고리거든요. 이건 대체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도심에 있는 상점가들이 판매했던 그런 의류들, 패션 의류들이 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 현대백화점, 강남의 현대백화점이 가장 그 브랜드에서 명품 라인이 과거에는 40대에서 50대가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20대, 30대의 고객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 때의 선호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군이 달라서 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쇼핑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다면은 쇼핑 공간을 찾고 거기에 머무르고 즐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심 상점가에서 구매하던 소비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구도심의 상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의 소상공인들 물론 그렇고요. 이제 새로 입지한 쇼핑몰 주변에
이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쇼핑몰에 들어오면서 지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쫓겨가고 그리고 뭐 이제 고급 점포가 들어오겠죠.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둥지 내몰림 현상 많이 얘기하는데 현실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역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쇼핑 공간에 이미 새로운 쇼핑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쇼핑 공간에 대한 수요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요. 그럴 이제 수 준다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네, 네. 영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네. 수익 뭐 상가의 임대료라는 것은 매출 대비 임대료가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매출이 그런 대규모 쇼핑몰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은 당연히 이제 떠나가게 되고 임대료가 높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슬럼화가 되질 수 있죠. 그냥 또 다른 형태의 공간으로 그 구성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 대규모 쇼핑몰 외에 그 인근 지역들은 침체되어질 수도 있죠. 그럼 저희가 그 이제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14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 반경 10에서 한 15km 이내 상인들은 매출이 뭐 평균 한 40% 정도 하락한다. 40%면 사실 뭐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40% 감소한다라는 거는 순 영업 마진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내가 점포를 개설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나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대전 지역에서의 어떤 상권의 구도심의 어떤 상권 쇠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구라든지 유성구로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면서 이제 원도심들은 계속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이제 상권마저도 이제 무너지는 어떤 현 상황에서 대전에 연이어서 이제 대형 매장들이 들어선다라는 거는 그것도 1년 단위로 이제 대개 2개의 어떤 복합 매장이 들어선다라는 건 사실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있기 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인허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다음에 인허가하고 이제 매장의 규모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행법에서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권이 쇠퇴되는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한번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이제 이동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동해 간 어떤 소비자들이 다시 이 상권으로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도 사실 힘들게 되는 어떤 상황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세종시가 있어서 일부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상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인구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대전에도 많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대전역 인근에 있는 여러 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보면 거의 저녁 장사는 없이 그냥 아침 장사하고 이제 이런 정도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상인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제 보완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양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예. 어떤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예상하는 뭐 그런 연구가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아까 그 말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네, 했던 네. 연구가 있고요. 근데 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대형마트 업종에서 이제 비슷한 방식을 써도 서로 연구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제 체인 스토어 옆에 그쪽에서는 이제 되려 이제 어떤 직계 효과 때문에 좀 더 좋아진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근데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연구들은 피해가 크다 이렇게 좀 네. 서로 상반된 결과가 있어가지고요. 신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부분도 좀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생 방안은 무엇이냐? 이 관련해서 제일 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 이 위원장님이실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상생 협력 방안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입점할 때 면제부를 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역법인 설립, 그리고 하나는 상생 협력 방안. 이 두 가지인데요. 지역법인 설립은 이미 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이미 뭐 다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상생 협력 듣긴 매우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생 협력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살아가고 있고 무한 경쟁을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게 협력이 가능하겠냐? 근본적으로 협력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좀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상생협력 방안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채용한다. 일자리 문제겠죠. 네. 그다음에 지역 상품을 일정 그 비율 이상 구매한다.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을 입점시킨다. 공익 사업에 참여한다. 이것들이 보면은 주요 이제 상생 협력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연구 검토하고 노력한다. 상생 협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그 기사가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공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간을 함께 쓰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물류 체계가 상당히 좀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물류 체계를 같이 좀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공동 마케팅을 하고 어떤 그 판매를 제휴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좀 우리가 실행할 시기가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박사님, 그 뭐 좀 논의를 이어가자면 원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상권 영향 평가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협력 계획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 일정 부분 새로 신규 뭐 쇼핑몰이라든가 상업공간이 출점하는 것을 좀 이제 제재를 가하고 늦추는 것이죠. 또 이제 상생 방안도 좀 만들려고 서로 노력해봐라라는 그런 제안일 뿐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혁신적인 모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 시장에 타격을 줬던 대형 마트 그 시점하고서는 좀 다른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형 유통기업과 이 전통적인 영세 상인들과의 이 싸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할을 하면은 이제 대형 유통기업도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또 그것을 지금 넘어서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과 전통적인 유통기업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아마존과 월마트의 싸움은 전통적인 유통기업 월마트와 아마존 그 정부 통신기업인 아마존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기업과 이 전통 상인들과의 싸움보다는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면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향후의 싸움이라는 건 플랫폼 싸움이거든요. 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포 소매업이라고 하면 점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나고 거기에 상품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아울렛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형 마트는 말 그대로 유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쇼핑몰이라는 건 유통기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들이에요. 그런 쇼핑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누가 장사를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역할 분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되어지는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그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양질의 상품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상인이 하고 역할 분담한다고 한다면은 상호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배달 음식업들을 하면 오토 그게 상생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막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배달 음식점들이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는 그 플랫폼 들어가서 다 주문하거든요. 그리고 배달 비용을 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로 움직이는 관리 운영하는 데에서 대부분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많은 비용을 상인들한테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 영세한 그 음식 요식업을 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배송해주는 이런 것들의 협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참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만나보면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규제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에 2번 의무 휴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 좀 어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 상생이라는 어떤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어떤 구속력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라면 헛된 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 슬럼화가 되면서 뉴욕을 재건하기 위해서 쓴 정책 중에 하나가 건물을 1달러에 100년을 무상인데, 임차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 오늘날의 뉴욕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대전에서도 골목 상권에 이제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골목 상권에서도 어떠한 정부 지원을 해주거나 뭐를 할 때는 항상 상생 협약을 합니다. 상생 협약에 몇 % 달성을 해야지 이제 일단 심사 요건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데 네. 그런 요건들이 전부 다 이제 공허하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주들과 어떤 나중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대료 인상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 그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그 자체도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 상권을 최소한 발전은 시키지 않더라도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은 일단 상생 협약이 실현 가능한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골목 상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네. 뭐냐면 골목 상권이 결국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 골목 상권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겁니다. 네. 그 지역에만 있는 대전에만 있는 대전 중앙시장에만 가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국적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면 골목 상권을 유지시키고 아니면 이 골목 상권을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양 박사님 뭐 관련해서 네네. 어떤 연구원에서 지원책 같은 걸 좀 연구가 되는 게 좀 있나요? 어떻게? 그 상생 협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례 조사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이제 비판이 많고요.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 이제 상생 협약이면 이제 상호 간에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주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제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협약을 제대로 유인할 그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상호 간 이익이 된 형태로 이제 상생 협약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 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양보가 이제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서- 지켜도 그만인 예, 상황인 맞습니다. 예.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잘 하는지 이제 계속 감시하고 또 잘하면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이제 그 지역의 대형 유통 업체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를 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지역 기여도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해서 어떤 대기업의 이제 상생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품목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형 유통업체가 주변 상권과 이제 어떤 그 제품이 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와 주변 소상공인 간 어떤 보완 관계를 좀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규제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2010년대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되어졌는데 대형 마트 규제를 하고 나서 이게 그 영업 시간 규제, 그다음에 2일 휴무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출점 규제 이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품목 규제는 못했습니다. 품목 규제를 했을 때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한다. 품목 규제는 거기 빠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같은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중소유통에 얼마만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이 됐냐면은 우리 인근에 가보면 이제 식자재 마트라는 게 있어요. 한 뭐 100평, 200평짜리 좀 규모화되어진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의 식자재 품목에서는 여기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영업을 잘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상인들도 변화하지 않냐면은
규제로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규제는 그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경쟁력을 가져오는 걸로 변화하지 아니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규제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제 품목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그 공간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상생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두 번째,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 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도시재생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속에서 새로운 상업시설,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권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그런 상권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 마을 중심의 소규모 상권이 근린 상권, 이런 상권이 만들어져서 그 상권에 경쟁력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소상인들이 들어오게끔 법 제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개발을 했을 때 임대 아파트를 몇 퍼센트 이상 만들어라. 이거 규제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주거시설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새로운 재개발된 공간 속에서의 새로운 사업시설, 새로운 플랫폼이거든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그 공간 속에 소상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 또 다른 상생, 또 다른 법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 이제 뭐 대형마트나 뭐 이런 대형 유통 기업들이 들어올 때 뭐 안 된다,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어떤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대전시에 촉구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나왔었죠. 네네. 근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보면은 뭐 주차장을 지원한다든지 네네. 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머물러지 않았냐.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앞에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좀 변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고 소비자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우리는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경쟁력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기관이나 정부 자체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미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서 이제 일부 효과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뭐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든지 속초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적인 어떤 아이콘이 됐고 서울의 광장시장은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와서 하는데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보면 마약김밥, 뭐 빈대떡 이런 소소한 물건들이 이제 계속 SNS를 타고 파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은 어떤 그런 것들을 테마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저는 골목상권이라고 보는데 골목상권은 너무 지나치게 그 과도한 경쟁력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지금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업종들이 이렇게 촘촘히 붙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도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됐었고 사실 담배가게도 일정한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이때가 한국 경제로 봤을 때는 고도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업종 간의 어떤 거리 제한을 둬서 지나친 경쟁에 노출되는 거를 보호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슈퍼 하나를 만들었으면 세븐일레븐이나 뭐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이마트 들어오고 어디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다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나눠 먹기식이 이제 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생의 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 그런 부분들도 해서 업종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동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골목상권에서의 과다한 경쟁에 노출돼 있는 어떤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좀 토론을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뭐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통 공룡들도 온라인에 밀리고 있죠.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온라인 소비가 이제 올해 50%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통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한 교수님부터 한 죄송하지만 30초씩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 향후에 소상공인들한테 그 유통 환경이 우호적이냐 했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1인 가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40%가 1인 가구예요. 그들이 쇼핑 형태가 뭐냐면 근거리 소량 쇼핑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인데요. 이와 같이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을 체계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을 묶어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 그 의료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라 이런 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한 인플루언서가 자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소상인들도 그 지역 거점에 그런 방송을 네. 통해서 저희가- 자기의 상업 시설을 소개하는 무슨 말씀인지 것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시간이 방법입니다. 없어서 예, 코로나 이전에 35%에서 비대면 소비가 이제 45%까지 증가했고 네. 57%까지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위기가 이번에 끝나는 게 다중 위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언택트 소비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인회와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거버넌스 내에서 어떤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매출 증진을 위한 어떤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영세 사업자는 사실 이제 자본이 자본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들의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건 어떤 산업 관점의 지원보다는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벅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등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일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은 법이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